2020학년도 1학기 형법강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형법강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기 때문에 위 화면들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교시 살인죄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책 목차를 보시면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라고 해서 살인죄가 있고, 그 다음에 2절에서 상해와 폭행의 죄가 있고, 3절에서 과실치사상죄가 있고요. 4절에서 낙태죄, 5절에서 유기와 학대의 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이외에는 2장에서는 자유에 대한 죄, 그 다음에 자유에 대한 죄에서는 이제 그 폭행, 협박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협박의 죄, 그 다음에 체포와 감금, 약취와 유인, 강요, 그 다음에 강간과 추행의 죄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제3장에서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에서는 명예에 관한 죄, 2절에서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에서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장에서 재산에 대한 죄, 그래서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 횡령, 배임, 그리고 작물, 손괴죄,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책으로 보실 페이지는 9페이지에 해당합니다. 9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형법 강론 그 살인죄 관련된 법조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이렇게 나와 있고요.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법조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하실 때에는 법조문을 항상 같이 함께 봐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원래 교재로 되어 있는 채권 형법 강론책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옆에 형법 총론책 옆에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조문이 있으면 좋은데, 법조문이 만약에 여러분들 없을 시에는 어떻게 하면 되시냐면 여러분들 뭐 핸드폰 어플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갖다가 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 번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만 하시면 일면에 그 한 장에 이면을 출력하는 걸로 하셔가지고 복사를 하셔서 프린트를 하셔서 갖고 다니시면 가장 이상적인 공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내용을 계속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살인죄의 의의를 보도록 하죠. 살인죄의 의의를 보시면 살인죄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냐면 살인죄, 그래서 사람을 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죄는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냐면 바로 사람의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의 가치 이런 것을 최고의 국가의 근본 규범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인격과 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법은 헌법에서 최상위 법규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인간의 그 존엄성을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장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럼 인간이 어떻게 하면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인간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 있으려고 하면 당연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이 보호해야 되는 생명이 침해당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형법에서 이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절대적 생명 보호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개인의 생존 능력이나 생존 이익 또는 생존 감정, 법익 주체 연령, 건강 상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를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성 요건과 관련된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12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12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 12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이제 객관적 구성 요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주체 무엇을 이제 주체 누가 이러한 행위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이 행위의 주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누가 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연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배우셨으니까 바로 사람이다. 법인은 여기에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해하면, 그죠? 그러면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생기는 거고, 주체는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객체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이 배우신 그 민법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사람은 곧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시기는 어떻게 돼요? 사람은 언제부터 민법 총칙에서는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언제 권리가 종기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사람은 민법에 의해서 출생하면 바로 권리를 갖고, 그죠? 사망하면 모든 권리를 잃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 사람은 언제부터 권리를 갖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출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언제 출생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출생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죠?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기억나세요? 제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통설, 기억나세요? 진통설, 그 다음에 일부 노출설, 그 다음에 전부 노출설, 그 다음에 독립호흡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에서는 어떤 학설에 의해서 출생으로 인정했죠? 그렇죠. 일부 노출이 아니라 전부 노출설에 의해서, 그렇죠. 전부 노출설에 의해서 그때부터 출생했다. 그래서 자연인이 출생한 것으로 봐서 권리 능력의 향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법에서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바로 진통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규칙적인 진통을 수반하면서 태아의 분만이 개시될 때, 자, 분만을 개시하는 진통이 있을 때를 사람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형법이 가지고 있는 통설이에요. 형법의 통설은 진통설이고 민법의 통설은 뭐다? 전부 노출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 자체는 진통설을 가져야지만 결국에는 이 태아에 대한 보호를 더 크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종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사람이 출생하고 사람이 사망하면 그 모든 권리를 얻고 모든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종기는 언제다? 살인죄와 사체 종괴죄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의 종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데 사람을 살해했다? 그러면 결국엔 그건 살인죄가 성립하고,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또 다시 살해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예요?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체에 해당되죠. 죽은 사람을 또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체 손괴죄로 이제 처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종기와 관련해서는 맥박 종지설이 있고 이것이 자수설입니다.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 자,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거,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정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의 종기로 보고 있고요. 호흡 종지설, 호흡이 영구적으로 그쳤을 때 사람을 이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근래 이제 뇌사설이라고 해서 뇌 기능의 종국적인 훼손, 즉 뇌파의 일정 기간 이상 정지해서 사망의 시기를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7페이지 보시면은 각주라고 해서 맨 밑에 3번 이렇게 돼 있어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 판정 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전문 의사 2명 이상과 의료인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뇌사 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뇌사 판정에 있어서는 그 선행 조건으로 여러분들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원인 질환이 확실하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병변이 있을 것, 깊은 혼수 상태로서 자발 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을 것, 치료 가능한 약물 중독이나 대사성 장애의 가능성이 없을 것, 치료 가능한 내분비성 장애, 이러한 가능성이 없고 저체온 상태가 아닐 것, 쇼크 상태가 아닐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선행 조건이 충족된 후에 뇌사 판정 기준으로서 나머지 것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지금 있어서 그 17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따라서 사람의 인격적 생명은 뇌사에 의해서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람의 종기는 심장의 고동의 종지가 아니라 뇌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뇌사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이 지금 책을 쓰신 분은 여기에 이제 뇌사설이 좀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수설은 맥박 종지설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행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책 1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본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살해하는 거예요. 자,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고, 자, 살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사기에 앞서서 단절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죠. 이제 그것을 이제 여기서 지금 한자로 같이 써져 있는 게 사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죽는 그런 날짜를 얘기하는 거죠. 자, 내가 자연적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내가 죽는 날이 있는데 언젠가 죽을 건데 누군가에 의해서, 즉 본인인 피해자 입장이죠. 피해자 자연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의로, 그죠?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 죽는 날짜를 앞당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앞서서 단절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더라면, 가해자가 있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결국에는 훨씬 더 오랜 기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고의 관련된 거예요. 고의.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의로 죽느냐, 과실로 죽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성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과연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실 거면 수단과 방법에는 크게 제한은 없어요. 자, 다만 미신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저주를 퍼붓거나 기도 등의 방법으로서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누군가가 내가 죽기를 계속 기도를 하거나 혹은 계속 주술을 하거나 혹은 저주를 퍼붓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괜찮아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낼 수도 있지만 반면에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스트레스가 많음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이제 질병이 생겨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도 이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미신 방법에 의한 행위는 살인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살해 행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착수 및 기수 시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착수 시기를 보시면은 살인죄는 행위자가 사리를 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착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그죠? 행위자가 사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고의로 살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착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기수 시기는 언제냐라고 이제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시작과 기수는 이제 완성이 된 건데 자, 지금 이 살해라고 하는 거는 타인의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침해하는 거예요. 침해범입니다. 자, 그런데 타인의 생명을 침해함으로써 얻는 건 뭐가 돼요? 그렇죠.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사망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아까 종기에 대해서 뇌사설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뇌사설의 입장에서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어디도 돼요?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되면 기수가 된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살해 행위와 사망 사이에서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 결과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가해자의 행위와 행위범의 행위와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뭐가 없다?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은 바로 이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고 미수가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러한 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 되어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구성 요건 보시면은 아까 제가 정의를 설명할 때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이 뭐였어요? 바로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도 사실은 이 고의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객관적 구성 요건이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고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인식 알고 있고 그죠? 행위자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행위자가 그런 의사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고의가 성립한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인의 고의 없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결국에는 이제 과실치사, 상해치사, 폭행치사 이런 것들이 성립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내가 과실로, 상해로, 폭행으로 누군가가 사망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차이는 뭐예요? 살인죄라고 하는 거는 살해에 대한 고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과실치사죄와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는 상해와 폭행 여기에 대한 고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결의한 때에도 일반적으로 우리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확정적인 난 꼭 누굴 죽일 거야. 꼭 저 사람한테 일정한 살해 의사를 가지고 일정한 행동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1차 확정적 고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확정적 고의가 있지 않더라도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일단 고의는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판례 내용 잠깐 확인해 보시면
쇠파이프와 강목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고 낫으로 팔과 다리를 난자한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는 아닌데 미필적으로 지금 이러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쇠파이프로 강목으로 머리와 몸을 때린다. 그리고 낫으로 팔다리를 난자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확정적 고의에 대한 구성 요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쇠파이프로와 강목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리거나 혹은 낫으로 팔과 다리를 난자했을 경우에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판례, 피고인이 탈취한 버스를 운전해서 경찰국 기동대원을 향해서 시속 50km의 속력으로 돌진한 경우 자, 미필적 살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내가 시속 50km라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이 치이면 사람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기는 했지만 구성요건 실현을 의혹하지 않고 인용만 하는 내심적 상태, 결과가 발생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확정적 고의와 형법 효과는 같지만 그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가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 여러분들 차이 생각해 주시고요. 이건 다시 한번 형법 총론책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감염병과 관련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해놓은 판례가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가 감염 사실을 숨기고 예방 조치 없이 선교를 한 경우에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 보세요. 이 감염자가 에이즈 감염자입니다. 감염 사실을 숨겼어요. 그 다음에 예방 조치 없이 선교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게도 이러한 에이즈가 그렇죠.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결과 발생의 희박한 가능성만을 인식했더라도 현실화될 위험에 대해서 인용적 태도를 보인 이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있고요. 자, 형법상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중상해죄가 성립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좀 더 보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5조는 19조를 위반해서 전파 매개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를 통해서 에이즈를 감염시킨 경우에는 중상해죄와 에이즈 전파 매개죄의 상상적 결합,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두 개 이상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에이즈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처음 생긴 그 단계에서는 이것이 거의 사망에 이르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 처방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약들도 많이 치료 방법이 이제 많이 생겼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에이즈에 감염돼서의 어떠한 치사량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어떠한 치사율이 비교를 또 해서 만약에 똑같게 지금 여기에다가 코로나를 바로 넣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코로나 걸렸고 예방 조치 없이 뭐 선교를 했다거나 뭐 키스를 했다거나 뭐 그냥 얘기를 했다거나 요즘에도 지금 언론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감염 사실을 요즘에 이제 감염이 되면 일단은 자가격리나 이제 병원 시설에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그 관리가 돼야 되는데 본인이 내가 아직 확실하게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고 위험한 걸 알면서도 여러 곳을 여행 다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해서 보면은 이러한 법률이 있어야지만 이에 대해서 죄책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실 판례 중에 하나가 그 살인의 고의를 부정한 판례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 여호와의 증인, 이지만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하고자 하는 수혈을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의학상 필요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살인죄보다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아이가 이제 그 질병에 걸렸는데 부모가 나는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 있는 거죠. 그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 그 자기의 어떤 자식에 대해서 수혈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이가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과연 그 부모에게는 어떠한 죄책을 물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좀 논의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관련된 판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 다시 좀 정리를 해놨어요. 자,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지만 그 가능성은 인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확정적 고의라고 하는 거하고의 좀 차이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 확실한 어떠한 경우를 이제 확정적 고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설마 칼로 찔러서 죽겠어? 내가 설마 쇠파이프로 머리를 가격을 해도 설마 사람이 죽겠어? 결과의 발생이 그 정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경우죠. 내가 쇠파이프로 어떤 사람의 머리를 살짝 때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강도가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은 전혀 예견하기가 확실한 예견하기가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까 확정적 고의는 확실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예견하고 있다라고 하면 미필적 고의는 그거보단 조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으면 물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 이런 발생이 발생하더라도 나는 수용하는 그 인정하는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범위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사망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 뭐 그 판례 내용 아까 있잖아요. 판례 내용 중에 제가 일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드렸지만 판례 내용 중에 이제 확정적 고의 또 미필적 고의의 어떤 내용의 차이를 두고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미필적 고의로 나온 게 여러분들이 판례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오답을 여러분들한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인죄의 의의를 지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요건으로서 객관적인 구성 요건과 그 다음에 주관적인 구성 요건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것이 위법성이에요. 일반적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죄수와 관련된 거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형법 강론은요 이렇게 특정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답안지 구성을 하실 거나 혹은 시험을 대비해서 만약에 암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럴 때
어떠한 죄, 그리고 의의를 알고, 그 다음에 요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위법성, 그래서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세 가지, 요건과 효과, 그러니까 의의, 요건, 효과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여러분들이 암기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서술형이나 객관식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책 21페이지 보시면 일반적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살인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있다.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는 한,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이제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보시면은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하는 것들 제가 표시해 두었습니다. 자, 책에서는 피해자의 승낙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피해자의 승낙은 본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사람의 생명은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죄는 또한 긴급 피난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게 생명은 다른 법익보다 우월한 법익이고 생명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이익이기 때문에 우월적 이익의 원칙을 요구하는 긴급 피난의 요건은 살인죄에 관해서 적용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의의를 갖는 게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패러그래프 24번 옆에 보시면 정당방위가 있는데요. 살인죄의 경우에도 정당방위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의 4는 일정한 요건 아래서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하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관의 무기 사용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방어 및 보호 또는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의 4에 의해서 살인죄의 위법성까지 조각된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그 다음에 피자의 승낙은 일반적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정당행위, 살인죄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돼서 이런 정당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무엇에 대해서 처벌되지 않는다? 살인죄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안락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안락사와 관련된 부분은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안락사와 존엄사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은 진정 안락사는 일종의 치료행위로서 살인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는 간접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개의 행위로 한 개의 행위로 여러 명을 살해한 경우 상상적 경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수류탄을 던지거나 폭탄을 던지는 행위로 인해서 여러 명을 살해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장소에서 근접한 시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수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이 성립하게 됩니다. 동일인에 대한 동일한 범위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살인의 예비기수 미수를 범한 경우에는 살인기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예비기수 미수를 범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범위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범위를 가지고 기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미 착수는 됐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언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살인의 기수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후에 죄적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의 어떤 실체적 경합이 성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살인죄에서 꼭 챙겨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하고 있던 권총에 실탄 6발을 장전해서 처와 자식들의 머리에 각각 한 발씩 순차적으로 발사하면서 살해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서 수개의 살인죄를 구성한다. 이렇게 91도 1637 판례가 있고요. 두 번째 판례 보시면 살해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고, 자, 동일인에게 보시면 동일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달리했어요. 수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그 다음에 공격을 가했죠. 근데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했대요. 그 목적을 달성한 건 뭐예요? 살해했다는 거죠. 살해의 목적으로 달성한 때까지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 기수죄로 처단할 것이지 살인 예비 내지 미수죄, 기수죄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살인죄와 관련된 것들 지금 보셨는데요. 어, 이 내용들 여러분들 그 책을 보시면 책 내용은 아까 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고 물론 그 전에도 예습을 하셔도 굉장히 좋지만 예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보시고 바로 또 강의 듣지 마시고 관련된 강의를 한번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용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법학은 머리 좋아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법학의 공부 방법입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교시에서 이제 살인죄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셨고요. 이제 250조 2항부터 나와 있는 존속살해죄, 그 다음에 영아살해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려운 건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형법 총론보다는 조금은 듣기가 쉬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모르시는 것들은 형법 총론 이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런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조문 확인하도록 할게요. 250조 살인 존속 살해에서 2항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51조 영아 살해와 관련해서는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기억하시면서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속살해죄 그 의의를 보시면 존속살해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뭐예요? 그렇죠. 여기 직계 존속을 살해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부가 존재하게 되면 제가 예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직계 존속은 본인들 기준으로 해서 위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요 밑은 직계 비속이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쉽게는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전 행위 객체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책임이 중하다는 이유로 형을 가중한 무슨 요건이다? 가중적 구성 요건이에요. 이 가중적 구성 요건. 그리고 신분 관계로 인해서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 신분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성 요건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책은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 구성 요건에서는 여러분들 그 주체, 피해자의 누구다? 어, 그 직계 비속 또는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피해자는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을 때 뭐예요? 부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위라고 그랬잖아요. 그 위에 직계 존속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주체는 피해자의 직계 비속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객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민법상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2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사실상의 존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부자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완료하지 않으면 직계존속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사실상 부자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그 아이를 그죠? 아이를 내가 제 자식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지 청구를 해서 내 자식임을 딱 확인받지 않으면 그러면 직계 존속이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타인 사이라도 합법적으로 입양을 해서 관계가 성립하면 직계 존속이 되죠. 내가 직접 아이를 낳지는 않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입양해서 내 아이로 그죠? 그 직계존속 그 입양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직계존속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고요. 법률상의 개념은 민법상에 의한 친자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재가 중심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책 27페이지 밑에 보시면 판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양자가 양친을 살해하거나 혼인의 출생자가 그 생모를 살해한 때에는 본죄에 해당하지만 혼인 외 출생자가 그 생부를 살해하거나 생부는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버려진 아이를 친자로 입양하였다 하여도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존속살인죄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나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하고 자신을 계속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또 위 출생 신고는 입양 신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존속살인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그 밑에 내용 보시면 타인의 양자로 입양된 자가 실제 부모를 살해한 경우에 관해서는 살인죄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존속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이때에도 존속살인죄가 성립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직계존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밑에 줄을 보시면은 법률상 개념이며 민법은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한다라고 돼서 친양자가 친생부모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 살인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계존속이라고 하는 것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되는데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생부는 인지한 경우 아까 이제 위에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자, 양자의 경우에는 양치는 법률상 직계존속이 되고 그러나 다른 곳에 입양했더라도 실부모와 그 친자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실부모가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계존속도 존재하게 되면 사실은 뭐 다 살아 계신다라고 하면 네 분이 계신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배우자. 자, 배우자 이제 직계 존속이라고 하는 걸 살펴봤고 배우자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 배우자를 보시면 민법상의 혼인 관계만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의 혼인은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소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본죄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객체로 해서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배우자는 살아있는 배우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때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혼 합의 후 별거 중인 경우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혼인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이었던 자 또는 배우자 될 자 혹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이러한 것들이 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위와 관련해서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고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고의 판례를 보도록 할게요. 28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 분에 이기지 못해서 식도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말리거나 그 식도를 뺏으려고 한 그 밖의 피해자들을 닥치는 대로 찌르는 무차별 횡포를 부리던 중 그의 부까지 찌르게 된 결과를 빚은 경우에 그 부를 살해할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직계 존속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고의를 가지고 만약에 일정한 행위를 했다, 가해 행위를 했다, 그러면 뭐에 해당하겠어요? 당연히 존속살해죄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무차별적으로 누구든지 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분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떠한 그 정상적인 사고, 뭐 물론 당연히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를 살해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사고에서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이제 분에 이겨서 비이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일정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판례 내용을 보시면 혼인 이외의 출생자와 그러니까 우리는 법률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법률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 신고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갖다 가지고 그 차이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뭐 약혼식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혼인 여행 저기 뭐야 결혼 그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또 뭐 3년, 5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거는 사실혼 관계인 겁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를 다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나는 그냥 단지 결혼신고만 하고 같이 살고 있다? 그럼 이거는 법률론이 성립해요. 그만큼 우리는 혼인신고, 즉 법률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혼인의 출생자와 생모 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존관계가 생기는 것이라 해석이 되죠. 따라서 생모의 인지나 출생 신고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모를 살해한 경우에도 존속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아까 조금 더 유의 있게 보셨던 분들은요. 아마 생부라고 하는 게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부를 살해한 경우에는 아까 존속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뭐가 없으면 그죠? 부의 인지가 없으면 그래서 인지가 완료되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거는 존속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앞에서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유는 뭐냐면 자, 법률론에 의해서 만약에 아이가 출생을 했으면 혼인을 하고 출생이 되어 있으면 이 아이는 당연히 그 부모의 자식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제 사실혼 관계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경우 자, 그런데 모는 출산을 하면서 당연히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법률적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내 자식임을 확신할 수가 있죠. 그죠? 이거는 뭐 법률적으로도 아니고 그냥 드러나는 거잖아요. 당연한 것이고요. 자, 그런데 그 부는 어때요? 내가 이 아이의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론보다는 그 부모의 어떠한 그 자격을 그만큼 낮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 이 아이는 내가 아이가 맞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 인지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해야지만 꼭 내 아이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부의 경우면 아마 좀 다른 판결이 나왔겠지만 모기 때문에 굳이 뭐하지 않더라도 인지나 출생신고 없는 혼인의 출생자가 생모를 살해한 경우는 존속살인죄가 성립된다. 그래서 보통살인죄가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구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관적 구속 요건. 자, 보시면은, 자, 주관적 구속 요건 아까도 말했으니 이제 고의와 관련된 건데, 판례.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그 타자의 입양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가를 중심으로 사는 종전의 친족 관계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내가 입양됐다 하더라도 종전의 친족 관계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부모 관계는 맺어지면 그냥 끝까지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다른 데 입양됐다고 해서 그냥 단절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자, 타인의 양자로 입양된 자가 실부모를 살해한 경우 존속 살해죄가 성립한다 그랬고요. 자신은 입양할 의사를 가지고 친생자로 출생 신고를 하고 친생자로 그다음에 피고인을 양육해 오던 자를 살해한 경우 존속 살해죄. 아까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책에서 같이 읽어봤던 내용입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와 관련해서는 조금 착오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살인의 의사로 존속살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15조 1항에 어떠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존속살해 의사로 보통 살인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객체의 착오의 경우에는 존속살해자의 불능미수와 보통 살인죄의 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방법의 착오의 경우에는 존속살해죄의 장애미수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착오와 관련된 부분 따로 좀 표시를 해두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범관계는 비신분자인 공범에게는 제33조가 단소가 적용돼서 보통살인죄의 공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중적으로 봤을 때는 살인죄 가중적인 것은 뭘 봤어요? 그쵸? 존속살인죄를 봤죠. 존속살인죄를. 자, 그런데 이제 영아살인죄가 있습니다. 자, 영아살인죄는 여러분들 의의부터 자세히 봐주시면 직계 존속이 은폐를 이제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 중 여기서 하나 끊어주시고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라고 되어 있어요. 직후. 분만 중과 직후.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수한 동기로 감경되는 부진정 신분범 비신분자에게는 제33조 단서가 적용되고요. 감경의 근거로서는 명예구제, 산모의 정신이상 흥분상태 모두 종합적으로 특이 참작할 동기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감경됩니다.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확인해 두시면 되고 책은 28페이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구성 요건을 좀 보도록 할게요. 구성 요건. 일단 영아살인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출산으로 인해서 심신의 그 균형이 상실된 비정상적인 심신 상태로 인해서 행위자의 책임이 감경된다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객관적 구성 요건 주체 직계 존속이 하는 거죠. 자, 영아살인죄 영아를 제3자가 살해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보통 살인죄에 그냥 들어가겠죠. 자, 근데 이제 영아살인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감경적 사유라고 얘기를 했어요. 감경적.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직계 존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존속에는 법률상의 존속뿐만 아니라 보시면 법률상의 존속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직계 존속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단 구별하셔야 될 거는 판례는 우리 책에 보시면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 영아가 분만돼서 그 남자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살인죄 감경하지 않고 보통살인죄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법률상 직계 존속만 인정하고 있어요. 법률상. 자, 직계 존속의 범위를 보시면 산모만 해당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소수설이고요. 직계 존속은 부모 양쪽 다 포함돼야 된다는 게 통설입니다. 판례 보도록 할게요. 갑과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던 동거녀 을이 자식을 출산하자. 여기 보면 어떤 이유일까요? 생활의 빈곤으로 양육의 부담을 느낀 갑이 이 갑은 이제 부가 되겠죠? 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경우 법률상 직계 존속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남자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분들
판례 내용 이제 확인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실 내용이 보시면 객체. 자, 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분만 중이라고 하는 거는 분만을 개시한 때, 즉 진통시로부터 분만이 완료한 때인 전부 노출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분만 직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분만으로 인해서 흥분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책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것들은 심리적 개념으로서 구체적으로 누가 판단하느냐? 법관이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분만 중,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다. 그럼 영아, 뭐 이거는 분명히 사생활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사실관계를 재판을 통해서 이제 판단하게 되면 뭐 검사 측이나 뭐 변호인 측이나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한 사실관계를 판사가 듣고 이거는 분만 중이었다 혹은 분만 직후였다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해야지만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에 이 객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중요한 판단이 될 겁니다. 주관적 구성 요건은 살해라고 하는 거 나옵니다. 살해 의미는 살인죄의 것과 같기 때문에 중복돼서 설명되진 않고요. 부작위에 의해서도 영아를 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주관적 구성 요건 살해와 관련된 것들은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것들이 그 관련된 내용은 30페이지 중간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특별한 책임의 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특수한 동기가 필요해요. 영아살해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영아살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혹은 또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동기 없이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바로 보통 살인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러한 영아살인죄의 특별한 책임 표지가 굉장히 우리 영아살인죄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은 영아뿐만이 개인이나 가문의 명예에 치욕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간으로 임신하거나 과부나 미혼모가 사생아를 출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경제상의 이유로 인해서 아이가 출생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기타 참작할 만한 동기라고 하는 것, 뭐 이거는 뭐 특별한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해서 이제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조산으로 인해서 생육할 가능성이 없거나 혹은 불구 또는 기형아를 출산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개월 동안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게 되는데 뭐 만약에 이제 아이를 낳고 봤더니 아이에게 일정한 장애가 있다거나 혹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아이가 제대로 태어나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산모나 이런 어떤 그 영아의 직계 존속이 외관상으로 혹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면 그것도 이제 참작할 만한 동기라고 일단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동기의 착오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동기는 특별한 책임 표지에 해당하므로 언제나 행위자 주관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 감경 사유가 없음에도 없는데 있다고 착오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표상에 따라서 영아살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주관적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사가 판단하게 될 겁니다. 자, 책임 강경 사유가 있음에도 없다고. 자, 책임 강경 사유가 위에 거는 없는데 있다고 착오한 경우 여기는 있는데 없다고 착용한 경우에도 행위자의 주관적 표상에 따라서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판단하기가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53조 장량감경 관련한 것도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교시 촉탁, 승낙, 살인죄, 자살교사 방조죄,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살인 예비 음모죄와 관련된 부분을 또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살인죄를 처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데 아마 형법 총론에서 이제 배우셨을 때에 약간 조금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개념들이 지금 이제 형법 강론에서는 각각의 일제에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면서 그에 대한 이해 폭이 조금 더 깊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꼭 관련된 부분 잘 헷갈리시는 부분은 먼저 총론 부분 꼭 내용들 확인하시고 같이 보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초탁승낙 살인죄 보시면은 초탁승낙 살인죄는 초탁, 그 다음에 승낙살인죄는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함으로써, 자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촉탁, 그 다음에 승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하는 범죄고, 그 다음에 보통 살인죄보다는 어떻다? 예, 가볍게 처벌된다 그래요. 누군가의 부탁, 그 다음에 누군가의 승낙을 얻었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근거한 생명 포기이기 때문에 불법이 감경된다. 누구의였어요? 여기 피해자. 피해자의 촉탁과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약간 불법적인 부분이 약간 감경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법조 확인하도록 할게요. 252조입니다.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해서 자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 다음에 253조는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등 해서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는 250조의 예에 의한다. 살인죄, 그 다음에 전속살인, 이게 이제 250조죠. 그 다음에 254조에서 미수범 처벌한다라고 하는 규정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255조 예비 음모, 그래서 예비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56조 자격정지 병과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법조문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31페이지 내용인데요. 객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봐주시면, 이거는 자신에 대한 살해를 촉탁 또는 승낙한 자를 얘기해요. 객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신에 대한 살해를 촉탁 또는 승낙한 자, 즉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피해자가 되겠죠. 피해자가 나 좀 죽여달라고, 혹은 너를 죽이겠다 근데 나 좀 죽여달라 이렇게 승낙을 하거나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이 촉탁과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한 것이어야 되고, 이러한 것은 아까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하자가 없는 촉탁 승낙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바로 이런 말이 있죠. 자,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생명에 대한 가치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자,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제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을 얘기하면 걔네들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을 보면 어렸을 때 그냥 지나가는 개미도 이렇게 막 발로 밟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곤충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20세가 넘으신 여러분들이 길거리 지나가다 막 개미를 보고 발로 밟으면 약간 조금 히스테리하거나 혹은 정신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성인들은 그렇게 이제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특히 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를 죽여달라, 촉탁 승낙할 때에는 그 죽음의 의미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죽음의 의미를 본인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의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년 후견인들 같은 경우, 그죠? 뭐 예전에는 제가 금지산자, 한정지산자라고 이제 말씀드렸다라고 했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정확하게 어떤 그 죽음의 의미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자, 따라서 밑에 보시면은 유아나 심신상실자는 본제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책에도 생명의 가치와 반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독 상태나 우울 상태 또는 일시적 흥분 상태에서의 촉탁 승낙도 본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나를 살해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일시적인 흥분, 그 다음에 중독 상태, 뭐 다른 거에 중독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아까 위에서 말한 거하고 처럼 어쩌면 가치 판단 능력이 있다거나 자유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촉탁 승낙의 의미를 볼게요. 자 촉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죽음을 결의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서 살해를 결의하는 거예요. 촉탁 이미 죽음을 결의했다. 죽기로 마음 먹은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서 살해를 결의하는 거예요. 자 촉탁에 의했다. 그게 뭐야? 나는 그죠? 나는 누군가를 살해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자기 스스로 자신을 나는 죽으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나를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그러면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라는 어떤 마음이 들게끔 예를 들면 뭐 안락사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그쪽으로 이제 피해자의 승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나는 간호사로서 이 사람을 케어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는 사람인데 환자의 너무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그냥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환자가 제발 나 좀 죽여달라. 그죠? 나 죽고 싶다. 나 죽고 싶고 죽여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죠? 그랬을 경우 이제 촉탁. 여러분들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승낙. 이미 살해 결의를 하고 있는 자가 피해자로부터 살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 좀 달라요. 이미 죽음을 결의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게 촉탁이라고 하는 반면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미 살해의 결의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미 이거는 가해자가 어떻게 돼요? 피해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피해자가 너 정말 나 좀 죽여줘. 그죠? 그래서 피해자로부터 살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거예요. 살해에 대한 동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를 받는 것, 살해에 대한 이 동의를 받았다. 그죠? 이 살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 따라서 단순한 양해, 수인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촉탁에 의한 거는 32페이지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승낙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명시적인 것은 요하지 않고 촉탁은 직접 명시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에 의한 촉탁에 제한되지 않고 거동에 의한 촉탁도 가능하다. 촉탁이나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될 것을 요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촉탁 또는 승낙이 상대방이 특정이 있을 때 제3자에 대해서는 본제가 성립하지 않고 촉탁 승낙은 살해 행위 이전에 있을 것을 요하며 이는 언제나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32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상대방 특정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방법, 명시적, 묵시적, 또 명시적, 직접적 뭐 이런 타당성을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기는 살해 행위 이전, 따라서 살인이 미수에 그친 후 승낙은 살인 미수죄가 성립하게 되고요. 주체는 촉탁 승낙은 피해자 자신에 의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피해자 자신, 제3자에 의한 촉탁 승낙의 경우는
보통 살인죄가 성립하는 거죠. 이 제3자, 이 제3자는 피해자 자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피해자 자신이 아닙니다. 피해자 자신이 한 촉탁 승낙에 의해서 살해했을 경우만 본죄가 성립하는 거고, 피해자 자신이 아니라 제3자가 촉탁이나 승낙을 하는 것,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진지성, 자유의사에 의한 것 아까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살해 보통살인죄와 동일하고요. 착수, 기수식이 행위자가 살해 행위를 개시했을 때 행위의 어떠한 착수가 인정되고, 따라서 살해 촉탁 승낙만으로는 불가벌적 예비에 불과하다. 한편 촉탁 승낙에 의해서 피해자를 살해한 때 기수가 된다. 자, 보세요. 피해자에 의해서 내가 촉탁을 받았어요. 받을 수 있죠. 받은 것 갖고 기수라고 볼 수는 없죠. 내가 촉탁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살해 행위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이제 실행 착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승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승낙하고 나서 촉탁 승낙에 의해서 뭐가 발생해야 돼요? 그렇죠.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피해자를 살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수식이, 착수식이 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관적 요건, 고의가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고요. 313페이지. 그래서 피해자의 진위에 의한 촉탁 또는 승낙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 촉탁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형법 15조 1항에 의해서 본죄 죄책을 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촉탁 승낙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보통 살인죄에 대한 고의만 성립하기 때문에 보통 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라고 보는 게 다수설의 입장이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교사 방조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고요. 간단한 내용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살교사 방조죄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해서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살관여죄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또한 보통 살인죄에 비해서 불법이 감경되는 감경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살교사 방조죄,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지, 사람을 교사 방조해서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거죠. 교사 방조하는 것이고요. 공범 독립성설과 공범 종속성설이 있는데, 이 종속성설이 통설입니다. 자살의 공범은 본래 처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죄는 피해자의 자살을 이용해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를 특별히 독립된 범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죄는 총칙상의 공범 규정에 대한 특칙이기 때문에 제31조에서 본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구성요건은 자연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체, 자연인이면 모두 다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객체는 사람인데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본죄의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존속을 교사 또는 방조해서 자살하게 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할 뿐이다. 다만 자살이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서 생명을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유아와 정신병자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책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자를 교사 방조한 경우에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로서 유아 정신병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판례 내용 보시면은 피고인이 7세 그리고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 대해서 함께 죽자고 권유하였고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해서 결국 그 두 아이들을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 않았다더라도, 자,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약간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자살교사 방조죄하고 자기는 여기는 이제 권유를 했고, 그죠? 권유를 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이거를 받아들임으로써, 그죠? 그렇게 이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자,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며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아이들을 권유해서 무엇이나 복종하는 아이들이죠. 권유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익사했답니다. 그래서 살인죄 범인은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자,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이제 어떠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전체적인 어떠한 그 사실관계를 알 필요가 있긴 하지만요.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들과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이들을 먼저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가해자, 자살교사 방조한 사람도 또 죽는 이런 어떠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죽는 모습을 먼저 보고 있겠죠. 그럼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그냥 방조한 거죠. 자살을 교사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건 방조하고 그거를 당연히 유아가 아닌 성인인 경우에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예견하고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인죄 범인은 확실하게 있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도 뒤에서 또 언급하겠지만 위력에 의해서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위계 위력에 의한 자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보시면 좀 통합적으로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돼요. 자, 행위는 자살교사와 방조입니다. 자살교사는 자살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끔 하는 거죠. 자, 뭐 아까 위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의미도 모르고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자살 의사가 없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끔 하는 것, 자살 방조.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자를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결의하고 있는 자를 도와서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거죠. 누군가가 자살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보다는 뭐 다른 거 혹은 뭐 더 쉽게 방법에 의해서 도와줘서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 행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35페이지 밑에서부터 해서 36페이지로 가는데 네. 자, 실행의 착수 시기 볼까요? 교사 방조 시설이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얘기 중심으로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기수 시기. 피해자의 자살이 완료돼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 착수 시기야. 언제 착수하냐? 그 다음에 언제 완료되느냐라고 하는데 자살이 완료돼서 모아간 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그러면 기수가 된다. 실패하면 미수범이 된다. 라고 하는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적 구성 요건 고의가 나오는데요. 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와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요 인식과 그 다음에 그런 행위의 존재가 있어야지만 어떻게 된다? 고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확인 체크해 주세요. 판례 내용 보겠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같이 죽자라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한 병을 사다 주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 자살 방조죄가 성립한다. 자, 누가 죽고 싶다고 한 거예요? 피해자가 죽고 싶다. 그 다음에 같이 죽자 얘기했죠. 그런데 원조 도와준 건 누구예요? 도와준 건 누굽니까? 바로 여기죠. 피고인이죠.
피고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사오라고 그랬어요. 나 죽고 싶어. 그런데 기름 사와서 뿌리면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또 누가 사다 줬어요? 피고인이 사다 줬어요. 또 피고인이 사다 줬습니다. 근데 그걸 또 누가 몸에 뿌렸어요? 여긴 또 피해자가 몸에 뿌린 거죠. 그래서 방조죄가 성립하고 있다.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자에게 석유를 뿌렸어요. 라이터를 주면서 잘못을 추궁하자. 이를 모면하고자 스스로 불을 붙여 사망한 경우 자살교사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살교사죄. 자살교사죄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살에 뭐가 없는. 자살교사죄는 사람을 교사나 방조해서 자살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떠한 죽고자 하는 것을 생기게 한 거죠. 그죠? 자살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한 거를 자살 교사라고 그랬어요. 자, 이 여자가 불륜 관계인 여자가 이제 잡혔어요. 자, 그러면 불륜 관계인 여자가 불륜 관계를 들키면 무조건 죽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주면서 추궁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럴 바에는 죽겠다라고 하는 자살의 결의가 생겼겠죠. 더군다나 여기에 상대방은 어때요? 나이가 19세예요. 물론 이게 지금 이게 96년도 판례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해당됩니다. 그럼 미성년자가 어른이 그죠? 남편의 어떠한 불륜 관계인 여자라고 하니까 아내가 되겠죠? 남편의 아내가 이 불륜녀에게 석유를 뿌리고 잘못을 추궁하면 굉장히 어떻게 심리적 위축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결국에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들게끔 했겠죠. 그래서 이제 자살교사죄 성립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합의동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합의에 의한 공동 자살을 기도한 자 가운데 생존자의 행위가 사망한 자에 대해서 자살의 교사방조로 인정되면 본죄가 성립한다. 자기는 죽을 의사가 없이 동사한다고 상대방을 기망해서 자살하게 한 때는 위기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같이 자살을 기소했을 뿐 교사나 방조 사실이 없을 때는 무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앞에서 본 판례를 좀 생각해 보면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서 자식들에게 같이 이게 물에 빠져서 죽자라고 얘기했을 때 같이 공동 자살을 기도하면, 그죠? 그러면 자살의 교사방조로 인정되면 바로 합의동사가 인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그런데 나는 죽을 의사가 없었어. 근데 우리 둘이 같이 죽자. 그래갖고 같이 물에 빠졌는데 상대방은 수영을 못하고 나는 수영을 잘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만 살았다. 이거는 이제 위기에 의한 다른 사람을 속인 거잖아요. 나는 수영을 잘하고 너는 못하고 너는 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 나는 살아날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위기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 같이 자살을 기도했는데 둘이 같이 자살을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제 교사나 방조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이제 무죄. 이런 경우들은 이제 요즘에 간혹 보면은요, 펜션이나 이런 곳에서 자살을 원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장소만 공유한 채 같은 곳에서 이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가 이제 여기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만약에 죽고자 하는 그 방법을 동일하게 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냥 단지 어떤 날짜에 어디에 모여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에 합의가 있어서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보시면은 위계 위력에 의한 것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뭘 받아 아까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서 살해를 하거나 자살을 그러니까 앞의 내용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셔야 되지요. 요거는 앞의 내용을 다 이해하셔야지만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계 목적 수단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의 부지 착오를 이용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얘기한다. 기망 이외의 유혹도 여기에 포함되고 위력, 사람에 의해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무형적 힘을 얘기한다. 폭행, 협박 이외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위계 위력과 관련된 살인죄는 페이지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9페이지 보시면은 위계에 관련된 것, 기망뿐 아니라 유혹도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정사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사할 것처럼 가장해서 상대방을 자살하게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폭행, 협박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해당되는데 그러나 자살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능력이 없는 7세 정도의 어린 자식을 함께 죽자고 권유해서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해서 익사하게 한 때는 살인죄가 성립할 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착수 시기를 보면 상대방에게 위계 위력을 행사한 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위계 위력 행사해야 되고 상대방이 뭐한 때, 사망한 때 기수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고의에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처벌과 관련해서는 250조 예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요. 본죄의 객체가 일반인이면 보통살인죄형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직계 존속살해죄, 그죠? 존속살해죄형으로 처벌합니다. 살인예비 음보죄는 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9페이지에 살인예비 음모죄와 관련해서는 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함으로써 이제 성립하는 범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예비라고 하는 것은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로서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는 살인죄, 존속살해죄,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단순한 미필적 인식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살해할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지만 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1강에서 배우신 내용들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 다음에는 상해와 폭행일죄 진행을 할 텐데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그 내용을 좀 읽어봐 주시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시간이 없으셔서 예습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시고요. 또 관련된 문제들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